이전 두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관계대명사절의 후치유식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형용사적 요소가 명사를 수식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전치수식하는 반면 영어는 전치수식과 후치유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똑똑한 여자, 내가 어제 만난 여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이 모두 전치 수식하지만 영어의 경우 똑똑한 여자는 한국어처럼 a smart woman 이렇게 전치 수식하고 내가 어제 만난 여자는 a woman whom I met yesterday 즉 여자 내가 어제 만난 이런 식으로 후치 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수식 구조를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적 요소들이 전치 수식하는 요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관점에서는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한국어처럼 일관되게 전치 수식을 한다면 애초에 전치 수식이니 후치 수식이니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니 선행사니 하는 복잡한 문법도 필요 없고 얼마나 단순하고 쉬울까요? 그러니까 영어가 정말 어려운 언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가 도대체 왜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인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한국어는 전치 수식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의미 전달에 있어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영어는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혼동을 상당히 줄이고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예문을 한번 보시죠. 이 예문은 제가 인터넷에서 신문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신문 기사의 제목인데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에는 형용사적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땡땡 중학교를 지원한이고 두 번째는 전두환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용사적 요소가 맨 뒤에 명사인 손녀를 다중으로 전치 수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손녀들 중에서 전두환의 손녀로 수식 한정하고 있고 또한 땡땡 중학교를 지원한 손녀로 수식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이 기사 제목을 봤을 때 땡땡 중학교를 지원하니 전두환을 수식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습니다. 지원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청하다와 비슷한 의미의 지원하다가 있고 뒷받침하다와 비슷한 의미의 지원하다가 있죠. 그래서 전두환이 땡땡 중학교를 지원해줬는데 왜 손녀딸 얘기가 나와 이렇게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한국어는 형용사적 요소들이 명사를 전치수식만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영어는 전치수식과 후치수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적 요소인 Mr. 전과 Who has applied for 땡땡 middle school이 명사 granddaughter를 앞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할 이유가 없죠. 물론 제가 문맥을 잘못 읽어서 혼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문맥을 잘 읽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래 문구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문을 첫 번째 구문과 동일한 수식 구조로 해석하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전두환이 아니라 전두환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한국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오해를 안 하겠지만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분이나 외국인이라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 부분이 전두환을 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수식하는 것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의 경우 만약 전두환의 아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면 Mr. John's son who performed the coup 이렇게 말할 것이고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면 Mr. John who performed the coup and his so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물론 한국어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까지 한국어의 수식 구조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아들이라고 그냥 쓴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한국어는 형용사적 요소가 명사를 전치수식만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영어는 애초에 소유격으로 쓰인 명사를 후치유식할 수 없습니다. 즉 어퍼스트로피가 붙어있는 명사를 후치유식할 수 없는데 한국어는 이러한 문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미에 혼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책이나 신문기사 등을 읽을 때 이러한 한국어의 수식 구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의 내용입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2달 전에 갑자기 숨진 운전기사 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기사 댓글에 운전기사가 죽은 것인지 운전기사의 딸이 죽은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밑에 쉼표를 써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한국어 문법의 수식 구조를 위해 쉼표를 사용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치 수식만 하는 한국어로는 이러한 의미상의 혼란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이중 후치 수식이나 다중 후치 수식이 있어서 수식 구조가 다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여러 가지 문법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수식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해도 형용사적 요소들이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워요. 가령 위 문장은 명사 water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구인 with molecules가 후치 수식하고 있고, 명사 molecules를 형용사절인 주격관계대명사절 that are close together가 후추식하는 이중 후추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후추식 구조가 동시에 water를 수식하는 다중 후추식 구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의 동사가 a가 아닌 is가 되어야 합니다. 수식받는 명사가 복수, molecules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인 are를 쓴 것이죠. 이렇게 영어에는 수식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수, 인칭, 시제에 따라 동사에 s를 붙여준다거나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일 때는 who 또는 whom,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쓴다거나 하는 문법들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대단히 귀찮은 문법들이지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Shrek, you have 3 beautiful children, a wife who loves you, friends who adore you. You have everything.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영화 슈렉 포에버에서 수식받는 명사의 수, 인칭, 그리고 시제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수식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면 무엇이 무엇을 수식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문명 5라는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이 한국 게임이 아니라 영문으로 출시된 외국 게임이에요. 그런데 사실 게임을 하면서 영문 해석을 하면서 좀 하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화 패치를 깔아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근데 이 게임이 여러 문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문명들과 경쟁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임인데, 처음에는 좀 단순해 보여도 뒤로 갈수록 문화나 과학, 외교 등을 발전시키는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문화 쪽 스킬을 연구하려고 설명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이해가 안 돼서 결국 한글화 패치를 지우고 영문으로 설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영문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이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혹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다시 게임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 한번 시작하면 아마 몇 달간 게임만 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영문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문장이 이상하게도 한국어로 해석해 놓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의 수식 구조의 차이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학술 서적을 볼 때 영문 원서를 보는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왜 영문 원서를 보는 거지? 한국어로 잘 번역해 놓으면 될 텐데. 그런데 번역서로 전공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책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원서를 뒤져보고 다시 번역서를 보다가 또 무슨 말인지 안 돼서 또 원서를 뒤져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교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학생들도 한국어로 해석된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번역서를 버리고 원서를 보는 거예요. 대학에서 영문 원서로 수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영문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는 문장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번역 실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딴에는 멋지게 잘 번역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독자들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신 학문이나 기술 등은 가장 먼저 영어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게 되고, 영어를 모르면 이러한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언어는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영어나 한국어나 문법적 표현의 한계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혼동이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법적 장치가 더 발달한 언어라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영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어들이 후치 수식을 통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서운 신인을 앙팡테리블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축구 선수 고종수를 앙팡테리블이라고 불렀는데, 프랑스어 앙팡은 아기를 의미하고 테러블은 무시무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프랑스어는 후치 수식이 기본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을 여행하느라고 베트남어를 좀 공부했는데 길을 걷다가 가타라고 쓰여있는 간판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베트남어로 까는 닭, 치킨을 의미하고 타는 내추럴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는 생닭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어는 치킨 내추럴 이렇게 후추식이라는 거예요. 베트남 전통 의상을 아오자이라고 하는데 아오는 옷을 의미하는 명사이고 자이는 기인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역시 형용사가 명사를 후추식하고 있죠. 이 밖에도 많은 언어들이 형용사가 명사를 후추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후추식을 이해하고 잘 쓸 수 있게 된다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가장 어려운 영문법들 중 하나인 관계대명사절 또는 형용사절의 후추식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동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추천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